기업 재무학, 재무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회계 또는 재무회계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무는 회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한 기업의 재무 관련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을 CFO,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최고 재무관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CFO는 회사의 자금 부문 전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자금 담당 부사장으로 불리며 회사의 경리, 자금, 원가 등 재경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의 경우에 CFO의 한마디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 CFO의 업무에서 우리는 재무에 관한 지식의 범위를 알 수 있다. CFO는 금융시장을 통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이 효율적인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 정보를 생성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자본 조달의 결과는 대차대조표의 대변 항목으로 표시된다. 대차대조표의 대변은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결정되어 있다. 투자 결정은 기업이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어느 정도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투자 결정의 결과는 대차대조표의 차변 항목으로 표시된다. 결국 재무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는 기업 경영의 언어, 회계에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재무제표를 해석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정리해 보았다. 최고 경영자는 회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 관련 지식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현금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다. 팀장, 재무학의 캐런 버먼과 존 라이트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경영 전문 잡지 포춘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회사가 파산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회계에서 예로 들은 YBM의 경우를 보자. 단 1년 만에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 있었지만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있는 보통 예금을 포함해 6,500만 원에 불과하다. 조만간 이 사회를 열어야 할 판이다. 아니면 은행에서 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이상 매출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내든지. 현금 흐름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 YBM의 경우에 단 한 번의 매출과 이상 매출금이 있을 뿐이다.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만으로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반면에 최고 경영자는 어디에 현금이 쓰였고 또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볼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이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를 익혀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현금 흐름표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보자. 오늘날의 회계 프로그램은 이 현금 흐름표마저 만들어준다. 다음의 현금 흐름표는 회계에서 살펴본 YBM의 초현금 흐름표이다. 일단 현금 흐름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분류는 나중에 살펴볼 자금 조달 분류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현금의 입출을 의미한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항목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출입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에 나타나지 않는 현금 출입은 더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 이익과 현금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만약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비용이 없다면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하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제함으로써 만들어질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투자 활동이란 기업이 무언가에 자금을 투여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자산 구매에 쓰인 현금이다. 트럭이나 기계장치 구입비로 지출된 현금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회사가 트럭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할 때 들어오는 현금도 이에 포함된다. 마이너스 투자이기 때문이다. 재무활동이란 현금 흐름이란 자금 조달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오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금 조달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 자본은 자기 돈이라는 의미이며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본이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을 말하고 타인 자본이란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한 자본을 총칭한다. 채권은 회사 입장에서 사채로 분류되며 회사채라고도 한다. 현실적으로 상장 기업이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기는 어렵다.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사채라고 부르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채와 혼동할 수가 있다.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얼마의 현금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준다.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갖고 있는 현금보다 외부로 나갈 돈이 많게 되면 일종의 부도 같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다. 매출이 발생해도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은 없는 셈이다. 다시 말해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장사를 잘하고도 회사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금 흐름이 결국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이 현재의 현금 흐름표를 기준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것은 기업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부자 기업의 7가지 자금 운영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금을 운영해야 할까?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라고 조언한다. 재무학은 수익률이 높은 위험이 적은 곳에 투자하라고 가리킨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원론 수준이다. 원론이니까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 부자학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의 공식이나 공적인 곳에서 부자라는 단어를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부자학개론, 부자경제학은 물론 부자의 법칙 또는 10억 만들기와 같은 직설적인 제목의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생각과 사람에서 성공학이라고 부르는 지식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념론과 대인관계론에 관련된 지식을 이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해 보았다. 부자학도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부는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와 같이 돈 버는 방법이나 지식을 부자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이 습관이나 철학에서 부자학을 도출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에 산 최초의 인물로 인정받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남긴 바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길은 시장 가는 길처럼 빤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리들에게 잘 안 보이는 길이 어떻게 그에게는 보였을까? 프랭클린에게 있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근면과 절약 그리고 일에 대한 신중함과 끈기라고 했다. 이제 성공이란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니 기업은 그야말로 돈 버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수익을 내고 부를 축적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부자학에서 경제학이나 재무학이 이야기하는 원론에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찾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7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돈의 가치는 투자가 결정한다. 두 번째, 투자와 비용은 구분한다. 세 번째, 현금을 확보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계획한다. 다섯째, 돈에는 공짜가 없다. 여섯 번째, 돈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 일곱 번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첫째, 돈의 가치는 투자가 결정한다. 미국에서 1970년대 조 마이클 필립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팸플릿 형태로 만들었다는 돈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 책이 팸플릿의 형태로 나왔을 때 기업의 경영자와 재무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복사본을 만들어 돌려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책이 없으니 복사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돈에 대한 몇 가지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클 필립스는 1968년 30살 나이에 최대 시중은행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은행의 부행장직에 올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개발을 총지휘하였던 사람이다. 마이클 필립스는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면서 그 원리를 7개의 원칙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돈의 7가지 법칙 중 첫 번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제1의 샌프란시스코 국제도서전을 추진할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는 관람료를 얼마나 받아야 전시장 사용료와 기타 부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걸려서 첫 번째 모임에서부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엄청난 열성을 갖고 함께 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작은 개인 문제만 나오면 그 순간부터 한숨만 나올 뿐 꼼짝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짜고짜 앞으로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소라고 말해버렸다. 결국 행사 전이나 기간 중이나 할 것 없이 돈이 문제가 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마이클 필립스는 돈 걱정부터 하지 말고 우선 실행하고 보라고 독려한다. 그러나 그 숨은 의미의 키워드는 실행이 아니라 투자였다. 즉 옳은 일이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의 가치는 투자 사이드에서 결정된다. 자본 조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논리를 잠시 뒤에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라면 투자자가 꼬이게 마련이다. 물론 그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마이클 필립스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은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투자 사이드에서 결정된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마이클 필립스는 조직 내 한 사람 또는 한 팀을 정하여 돈 문제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기업의 자금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자금과 관련 없는 부서의 임직원까지 모여 자금 문제로 회의를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자본 조달은 시장에서 결정한다.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자가 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돈에 대한 법칙이나 원칙이 있다면 제1의 법칙은 돈의 가치는 투자가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투자와 비용은 구분한다. 돈의 가치를 투자가 결정한다면 투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물론 좋은 투자를 발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골라내는 능력에 있는 듯하다. 투자의 원칙은 간단하다.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즉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투자가 된다. 비용이란 이자와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투자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니만큼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수익률과 위험의 정도를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벌지 않고 지키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절약, 근검, 그리고 끈기를 강조한다. 이 말도 결국은 투자를 강조하는 다른 말일 뿐이다. 개인에게 있어 저축은 투자이니 말이다. 한때 유행하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다. 여기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 버는 요령의 핵심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개인도 기업처럼 개인의 재무제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내 주머니에 돈을 불려주는 것은 자산이고 그 반대인 것은 부채라고 조언한다. 부자는 자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쏟고 그리고 저절로 수입을 가져다주는 구조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하고 나아가 부채를 사 모으는 데 열중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이 자산을 가진다는 것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든 단순히 저축이든지 말이다. 물론 여기서 투자와 비용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보상은 보통 달리가 아닌 복리로 증시 뛰어 들어오게 된다. 100만원을 투자한 사람과 100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한 사람의 재산의 차이는 처음에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상당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따라서 투자에는 끈기도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 역시 많은 부자들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세 번째, 현금을 확보한다. 투자가 돈의 가치를 늘려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사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더 중요한 원칙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것은 여유 자금을 항상 확보하라는 것이다. 기회도 그렇고 위험도 예측하지 않는 곳에서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사업을 벌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도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 투자이다. 좋은 기회란 아무 때나 오지는 않지만 엉뚱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캐런 버먼과 조 나이트가 강조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아니라도 현금 확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마케팅의 원리에 나오는 재원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적절한 자금의 뒷받침이 없다면 아이디어가 살아 이룩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경우든 돈에 관한 중요한 법칙으로 현금을 확보하라를 꼽는 것에 대해 반박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번째, 기록하고 계획한다. 돈에 관한 네 번째 법칙은 마이클 필립스가 돈의 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일도 그냥 넘어가지 마라. 모든 지출은 기록을 해야 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해야 한다.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하한선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가령 아주 가난하다면 50센트가 넘는 지출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 만일 2달쯤 지났을 때 기록 유지에 혼선이 생겨 계산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기록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기록을 멈추고 거슬러 올라가서 앞뒤가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되고 쓰는 돈은 얼마나 되며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돈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대강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돈을 쓰는 데 대한 적절한 제동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금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에서 회계의 정확도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개인도 금전 출납부나 가계부를 기록해야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자금 운영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기록으로부터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지출과 사전적 준비가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자가 되려면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라고 조언한다. 자금 운영 또한 돈에 관한 제4의 법칙은 기록하라, 계획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다. 다섯 번째, 돈에는 공짜가 없다. 다음으로 돈에 관한 중요한 원칙은 돈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협상에서 공짜로 아무것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비인간적이라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이 결국
결코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이 협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돈에 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진다고 마이클 필립스는 이야기하고 있다.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꼭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보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족이라도 상대방은 요구하게 된다. 아니면 서로 신뢰를 얻었다는 플러스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상대방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회비용이라는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 돈에 관한 법칙은 돈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이클 필립스는 다음과 같이 이 법칙의 중요성을 묘사하고 있다. 돈을 거저 주는 법은 절대로 없다. 나는 돈을 정적이기도 하고 동적이기도 한 흐름으로 파악하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동적인 측면에서 돈은 어떤 관계를 표시한다. 그 관계는 차입자와 대출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판매자와 구입자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보면 마치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흐르듯이 돈은 일정한 경로를 통해 흐른다. 양쪽이 연결된 전선 때문에 관계는 한정되고 그 사이의 흐름은 의미 있는 관찰 대상이 된다. 돈을 공짜로 받게 되는 법도 없다. 돈은 차입 또는 대출되거나 투자된다. 이러한 개념이 배제된 채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돈을 주는 행위 내지 주기로 하는 행위는 어떤 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일시적인 불균형이다. 돈을 준다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반대급부가 따른다.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돈의 악몽적인 요소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에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에게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재무 경제학에서 수시로 하는 이야기다. 상대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돈에는 가격이 있다. 따라서 돈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제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여섯 번째, 돈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의해 인생은 물론 영혼까지 통제받지만 부자는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히려 돈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득한다라고 말한다. 부자의 많은 부문은 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서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다. 사실 이런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자가 되기 전과 부자가 된 후에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된 뒤에야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질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말이다. 또 우리는 부자이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돈의 속박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목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돈에 관한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니 말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두 명의 아빠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돈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책 속 주인공의 진짜 아빠이며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부자가 될 수 없었다. 반면 가짜 아빠이며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네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에 관한 가장 긍정적인 사고는 돈을 통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지 모른다. 인생에서 돈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삶이 우리 목적이라면 말이다. 일곱 번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반면 마이클 필립스는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돈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한다는 것이 모순되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필립스의 돈에 관한 7가지 법칙 중 마지막 3가지 법칙은 돈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강조한다. 돈은 꿈이며 더구나 잘못하면 악몽이 된다는 것이다. 돈은 물론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이클 필립스는 돈이란 단지 수요와 공급의 압력을 기록하는 의사소통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돈은 꿈이다. 돈이란 다분히 마음의 상태이다. 환상 그 자체 순전히 꿈인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돈을 쫓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목적과 수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돈 자체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거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비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악몽이 될 수도 있다. 마이클 필립스는 돈이 악몽이 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돈은 악몽이다. 범죄의 약 90%는 돈 때문에 일어나며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약 80%도 돈과 관련된 범죄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돈이 아닌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돈에 관한 하나의 법칙이라면 반대로 그 꿈이 악몽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법칙이다. 비전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꿈이 악몽이 되는 이유는 돈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 솔직해지기가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마이클 필립스는 말한다. 돈은 어쩌면 우리의 핵심 역량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돈에 대한 가치와 자세는 우리 모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제 이 원칙 또는 법칙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돈에 관한 다른 지식 체계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